안녕하세요. 주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0일 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저번 주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저녁마다 일정이 생기고 약속도 생겨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하나씩 꼭 올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수오지라는 책입니다.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오지. 삼국지 연희, 서유기, 수오지, 금병매, 이렇게 네 작품을 중국 사람들은 중국 4대 기서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름은 수오지가 아닌 수오전이라고 합니다. 중국 북송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요. 북송시대 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시대 때예요. 한 900년 10세기부터 한 12, 13세기까지인데 요즘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 시대 배경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수호전을 읽지 말고 나이 들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 혈기왕성할 때 수호전을 읽으면 쉽게 난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연륜과 속셈이 깊은 나이 때 삼국지를 읽으면 쉽게 간교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생긴 말이래요. 수호전은 등장인물도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길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한 권으로 읽는 수호지 책이 정말 엑기스만 딱딱 재밌는 부분 잘 요약했어요. 이 한 권만으로도 충분히 수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 구문룡 사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 물이 멈추는 양산 800리에 숨은 인재가 있다. 의병의 군기는 높은 나무처럼 하늘에 걸려있다. 탐관을 없애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막대를 치켜들고 옛일을 폭로하라고 하면 누가 상세하게 이름을 밝히겠는가? 이는 왕을 만들고 도적을 제거하는 일을 논함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역사에 의지하여 붓으로 옮기니 영웅을 전하여 칭송하라. 조기 임강선. 북송 철종년에 동경 개봉부 변양선의 군사 가운데 몰락한 고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을 잘 차서 사람들이 모두 고구라고 불렀다. 훗날 그는 출세를 위해 구자에서 모를 없애고 인을 더하여 이름을 구로 고쳤다. 고구는 잡기에 능해서 악기를 불고 노래하고 춤추고 씨름하고 놀기를 좋아했다. 여기에 글재주까지 겸비하여 인재소리를 들을 법도 했지만 성품이 교활하고 어질지 못한 데다 고관 대작들의 주위를 맴돌며 아첨이나 일삼고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위인이었다. 그러다 결국 죄를 범해 도위 왕진경의 몸종이 되었다. 하루는 왕도이가 그에게 단왕의 집에 옷그릇 2개를 선물로 갖다 주라고 시켰다. 고구가 도착했을 때 마침
단왕이 몸종들과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고구는 대문 한쪽에 선 채로 공을 차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단왕은 공치기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고구는 공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단왕이 방심하다가 자기 앞으로 날아온 공을 놓쳐버렸다. 공은 마당을 가로질러 곧바로 고구 쪽으로 굴러왔다. 고구는 잽싸게 몸을 놀려 공을 단왕에게 넘겼다. 단왕이 크게 기뻐하며 고구에게 물었다. 넌 누구냐? 저는 왕도의 몸종인데 선물로 옷그릇을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고구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단왕은 옷그릇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원래 공을 찰 줄 아느냐? 고구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며 깍듯이 대답하였다. 아무렇게나 찼을 뿐인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단왕은 그에게 같이 공을 차보자고 했다. 고구는 평소 갈고 닦아온 기량을 발휘해 단왕이 감동할 만큼 멋진 실력을 보여주었다. 단왕은 그의 공차는 모습에 반한 나머지 왕도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거처에 머물도록 하였다. 단왕은 철종 황제의 동생이다. 그는 총명하고 시나 그림에도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지나치게 노는 걸 즐겼다. 공차기는 물론 검은고를 타거나 장기로 소일하는 날이 많았으며 때때로 사람들을 불러다 가물을 즐기기로도 유명했다. 일찍이 잡기에 통달한 고구는 그런 단왕과 손발이 착착 맞았다. 단왕은 어딜 가나 고구를 곁에 두었고 매일 놀고 먹을 궁리만 했다. 그로부터 2달이 못되어 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황제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단왕이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휘종 황제이다. 휘종은 등극한 후 조정 돌아가는 일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풍류에만 관심을 두었다. 심지어는 황제가 유곽에 드나든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휘종은 고구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우선 너에게 작은 지위를 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공을 세워라. 공로가 있으면 그만큼 벼슬을 높여주겠다. 휘종은 그에게 황제의 가마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반년이 채 못되어 전수부 태위로 승격시켰다. 그러니까 고구는 공차기 한 번으로 장차 황제가 될 상대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권력의 최측근에서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태위가 된 즉시 관할부서 관리들을 소집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녀간 뒤 인명부를 대조해보니 80만 금군의 교두 왕진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고구는 당장 부하들에게 왕진을 붙잡아 오도록 했다. 왕진은 혼자 몸으로 육순을 한 해 앞둔 노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는데 소집령이 떨어지기 보름 전에 병이나 집에서 쉬는 중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 태위의 호출을 받고 병든 몸을 이끌고 관청으로 나갔다. 고구는 왕진이 나타나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며 차갑게 물었다.
네가 도군 교두 왕승의 아들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왕진은 고개를 조아린 채 공손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고구가 비웃음을 날리며 호통을 쳤다. 이놈, 네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고약을 팔았었는데 네가 무슨 무예를 아느냐? 선임자가 눈이 어두워 널 교두에 천구한 모양인데 어찌 감히 날 깔보고 이 자리에 꿇어 엎드리지 않느냐? 고구는 왕진을 끌어안친 뒤 누구의 권세를 믿고 병을 핑계로 집에서 편히 놀고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왕진이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고우군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다. 병이 들었다면서 여긴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대위께서 부르시는데 어찌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왕진의 침착한 대답이었다. 고우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부하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평소 왕진과 친했던 장수 하나가 그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며 고구를 진정시켰다. 오늘은 태위께서 부임하신 좋은 날이니 이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오. 고구는 마지못해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왕진을 꾸짖었다. 여러 장수의 얼굴을 봐서 오늘만큼은 널 용서하나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치욕을 모면한 왕진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 새로 부임한 태위의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동경에서 아첨꾼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구였다. 왕진은 그런 자가 조정에 들어와 권세를 틀어지고 있음을 알고는 온몸의 맥이 탁 풀렸다. 왕진은 궁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옛날 고구가 힘을 함부로 쓰다 나의 부친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아 3, 4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지낸 원한이 있다. 그런 자가 오늘날 출세하여 원한을 갚고자 하니 나까지도 그의 간섭을 받게 되었구나. 예로부터 이르기를 관직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간섭이 두렵다고 했으니 내가 어찌 그와 다투겠는가. 집에 돌아온 그는 노모에게 이 일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지금은 36개 중에 주랭랑이 으뜸이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노모 역시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왕진은 정신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노모를 위로하였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 연안부 노충 경략상공이 진의 변경을 지키고 있는데 전에 저의 무예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하로 들어간다면 흔쾌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자는 당장 간단한 옷가지며 귀중품을 챙겨서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동경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고구는 왕진이 노모와 함께 몰래 도망간 것을 알고 추격대를 보내는 한편 각 고을에 왕진을 보는 즉시 잡아올리라는 공문을 내렸다. 왕진 모자는 추격대를 피하느라 주로 밤중이나 새벽을 이용해 길을 떠났다.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면서
모자가 도피 생활을 한 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그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화음연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 조금이라도 동경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서둘러 오느라 쉴 곳을 다 지나쳐버린 그들은 멀리 숲속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으리으리한 대장원이 있었다. 왕진은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하인 한 명이 안에서 나왔다. 무슨 일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왕진이 대답했다. 우리 모자가 갈 길이 바빠서 너무 욕심껏 걸음을 재촉하다 머물 곳을 모두 지나쳐버렸어.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머물 곳이 없으니 하룻밤 신세를 지면 방세를 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하인이 곧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왕진 모자를 그곳 주인인 태공에게 안내하였다. 왕진의 사정을 듣고 난 태공은 하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모자를 객실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었다. 이튿날 왕진은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려고 했으나 공교롭게 노무의 심장병이 발작하였다. 태공은 그들에게 며칠 더 머무르도록 권하고 하인을 시켜 현에 가서 약을 구해오도록 했다. 덕분에 노무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태공의 장원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된 왕진은 7일째 되는 날 떠날 준비를 하려고 마국간으로 갔다. 19세쯤 되는 한 젊은이가 마국간 앞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였는데 상반신엔 청룡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왕진은 대검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모양이 어설프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내뱉었다. 진짜 사내 대장부가 되려면 좀 더 실력을 쌓아야겠소. 젊은이가 그 말에 발끈하여 왕진에게 따지고 들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의 재능을 웃음거리로 만드시오? 내가 유명한 사부들을 여럿 모셨건만 그분들이 당신보다 못하단 뜻이오? 그렇다면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어디 나와 한번 겨뤄봅시다.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태공이 나타나 엄하게 꾸짖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이자가 제 실력을 비웃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께서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실 모양이다. 태공은 흥분한 젊은이를 타이르며 왕진을 바라보았다. 왕진은 그 말에 겸손하게 대답했다. 약간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 내 아들이요. 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댁의 아드님이 원한다면 한 수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태공이 그 말에 흔쾌히 대답하며 아들에게 왕진을 스승의 예로 대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젊은이는 한마디로 부친의 명을 거절해버렸다. 아버지, 이자의 말은 다 엉터리입니다. 만약 이자가 제 검을 피할 수 있다면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왕진이 태공에게 말했다. 어린 서방님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것은 괜찮소. 만일 팔다리가 부러져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왕진은 곧 태공의 요청에 따라서 젊은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잠시 후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젊은이는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왕진의 공격에 맥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왕진은 황급히 검을 내던지고 젊은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주었다. 젊은이는 겨우 일어나서 의자를 왕진에게 갖다 주며 큰 절을 올렸다. 그동안 이름께나 날린다는 명인들을 스승으로 모셨으나 실은 반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사부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니 이제부터라도 절 가르쳐 주십시오. 왕진이 대답하였다. 우리 모자가 그동안 이곳에서 신세를 지며 귀찮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지요. 태공이 이에 크게 기뻐하며 왕진 모자를 위해 돼지와 양을 잡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태공은 왕진이 80만 금군의 교두임을 알게 되었다. 왕진도 이곳이 사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태공의 아들 이름이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공은 솜씨 좋은 장인에게 아들의 온몸에 꽃무늬를 새기게 하였고 어깨와 가슴에 9개의 용을 그리게 하여 화으면 사람들은 그를 구문룡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왕진의 무예가 남다른 것을 보고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길 청했다. 왕진은 노모와 함께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태공 부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사진에게 18반 무예를 가르쳤다. 반년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진의 무예 실력은 날마다 일취월장하였다. 왕진은 그가 모든 걸 정통으로 배우고 익혀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자 노모를 모시고 연안부로 갔다. 사진은 그가 떠난 뒤에도 창원에서 매일 기력을 단련하였다. 한밤중에 일어나 무예를 연습하고 대낮에는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겼다. 그렇게 또 반년의 시간이 지난 후 태공이 병으로 죽었다. 태공이 죽자 집안일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다. 사진은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무예를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진은 보리밭 근처 버드나무 아래 침대를 갖다 놓고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중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길이라는 사냥꾼이 사진의 눈에 띄었다. 사진은 그를 큰 소리로 불러 세운 뒤 이렇게 물었다. 넌 어째서 근래엔 사냥한 짐승들을 창원에 메고 와서 팔지 않느냐? 이길이 대답했다. 서방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소화산에 도적들이 일어났는데 3명의 두목이 600~7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민가를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선 3,000냥의 현상금까지 걸고 그들을 잡아들이려 했지만 화음연 안에선 감히 누구도 나서질 못한답니다. 소인도 겁이 나서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창원에 고기를 팔러 올 수 있겠습니까? 사진이 이길에게 말했다. 도적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난 그자들이 그렇게 무도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 이후에라도 사냥한 짐승이 있으면 장원으로 가져오게. 이길이 돌아간 뒤 사진은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각자 대비를 강화하고 서로 도와서 마을을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또 한편으론 출입문과 담을 정비하게 하고 밤마다 무장한 야경꾼들이 골목을 돌며 위급할 땐 딱따기를 쳐서 신호를 보내게 하였다. 한편 소화산 산체에는 3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큰 두령은 중우라는 자로 원래 정원 사람이었다. 그는 2개의 쌍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진법에 정통하고 책략이 뛰어나 사람들이 신기군사라 칭하였다.
두 번째 두목은 진달이라는 자로 원래 업성 사람이었다. 그는 강철로 만든 창을 가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도가노라 불렀다. 세 번째 두목인 양추는 해량 사람인데 큰 장검을 차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백화사라 불렀다. 하루는 주무와 진달, 양춘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모의했다. 지금 화면에서 3,000냥의 상금을 걸고 우리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당분간은 이곳에서 버텨야 하는데 산채에 돈과 양식이 부족하니 위험하더라도 잠시 민가에 내려가서 물자를 구해와야 하지 않겠소. 진달이 말했다. 옳소. 지금 화면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상황을 살펴봅시다. 양춘이 말했다. 화면보단 포성현이 안전할 것이요. 진달은 양춘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포성현은 사람이 얼마 없어서 가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요. 그 대신에 화면에 가면 돈과 곡물이 많으니 그곳을 치는 것이 낫겠소. 아유, 형은 뭘 모르시는군요. 화면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사가촌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엔 구문룡이라 불리는 사진이 버티고 있어. 워낙 만만치 않은 자라 절대로 그를 자극해서는 안 돼요. 양춘의 말에 진달이 코웃음을 쳤다. 형제는 어찌 그렇게도 유약하오. 우리가 촌락한 곳을 지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감히 관군을 치겠소? 형은 그를 얕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나도 그가 대단한 영웅이라고 들었소.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맙시다. 양춘과 주무가 연달아서 하는 말을 듣고 진달은 버럭 화를 냈다. 어째서 다른 사람의 기계는 높이 사고 스스로의 위풍은 하찮게 여기시오? 그도 그냥 사람일 뿐이오. 난 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지 않소. 진달은 곧 부하들을 불렀다. 속히 내 말을 준비시켜라. 지금 당장 사과천을 치고 뒤이어 화면을 취하러 갈 것이다. 주무 양춘이 제3충고하였으나 진달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장을 갖춘 140~15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북소리도 요란하게 산을 내려갔다. 사진은 하인으로부터 산적대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장원에서 딱따기를 두드렸다. 곧이어 장원의 앞과 뒤, 동과 서에서 딱따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300~400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창과 방패를 들고 장원 앞에 집결하여 사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진달과 사진이 부하들을 거느린 채 정면으로 대치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면서 파죽지세로 달려드는 모양이 마치 깊은 물에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 용 같았다. 아니, 산 중턱에서 먹잇감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두 마리 호랑이 같다고나 할까. 먼저 구문룡이 삼지창을 도가노를 향해 날렸다. 그리고 성난 도가노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틈을 타서 창으로 허리 부분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볍게 그의 허리를 비틀어서 땅에 내던지고 하인에게 포박하라고 명했다. 진달의 부하들은 이 꼴을 보고 모두 기겁을 해서 도망갔다. 진달은 용기는 있었지만 아직 숙달되지 않은 무예를 뽐내었고 사진은 이미 완성된 무예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진달을 장원에 잡아둔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진의 하인이 급보를 전해왔다. 산채에서 주무하고 양춘이 왔습니다. 사진은 그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관청으로 호송할 것이라 소리치며 칼을 들고 말에 올랐다. 그가 장원을 나서는데
주무 양춘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희 둘이 지금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사진이 말에서 내리며 묻는 말에 주무가 울면서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관원들의 핍박을 피하여 부득이 산에 들어가서 산적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세 명은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했습니다. 비록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결의한 것처럼은 아니어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 저 진달이 이미 공의 장원에 붙잡혀 곧 죽게 생겼으나 살려달라고 간청할 마음 따윈 없습니다. 공이 우리 세 사람을 관청에 호송하고 상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 자리에서 같이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사진은 그들의 말을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이런 의기가 있었구나. 내가 만약 너희를 관청에 데려가서 상을 타면 오히려 천하의 호환들이 날 멸시하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큰 벌레는 엎드려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너희들의 의기가 이와 같으니 내가 진달을 돌려주면 어떻겠는가? 주무가 탄복한 듯 고개를 조아리며 사진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공에게 해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관원들에게 넘기고 상을 받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진이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주는 술과 음식을 기꺼이 받아먹을 수 있는가? 주무가 대답했다. 한 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술과 음식인들 어떻겠습니까? 사진은 아주 크게 기뻐하며 진달을 풀어주고 연회를 베풀어 세 사람을 환대했다. 이로부터 사진과 주무 등은 때때로 서로 왕래하였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8월 중추가 되니 사진은 주무 등에게 창원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달을 감상하자고 청했다. 그런데 사냥꾼 일길이 사실을 관청에 고발하는 바람에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쳐서 관군들과 맞붙어 싸웠다. 결국 관원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말을 되돌려 가버렸다. 사진은 사가촌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곳임을 알고 그날 밤 창원을 불사른 뒤 하인들을 데리고 주무 등과 함께 소화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며 앞날을 계획하던 사진은 관서 경락부에 있는 사부 왕교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형님은 곧 이곳 산채의 주인이 될 것인데 어찌 고생길을 자초하십니까? 주무의 물음에 사진이 대답했다. 난 청렴 결백한 사나인데 어떻게 부모의 유해를 모욕하겠는가? 나에게 산적패가 되라는 말 따윈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라! 사진은 주무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모두 그곳에 남겨둔 채 혼자서 산채를 떠났다. 그렇게 반달 이상을 걸어서 위주까지 왔다. 이곳에도 경략부가 있었다. 설마 사부인 왕교도가 이곳에 있는 건 아니겠지? 사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찻집 조원에게 이곳 경략부 안에 동경에서 온 왕교도가 있는지를 물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덩치가 커다란 사내 한 명이 찻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얼핏 보면 군관의 모습 같은데 얼굴은 둥글고 귀가 크고 콧대가 바르고 입이 반듯하고 굴에 나룻이 있고 키는 팔척이 되어 보이고 허리가 몇 아름은 되었다.
사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를 갖췄다. 나리, 앉아서 차를 드시죠. 상대방 역시 사진의 체구가 크고 용모가 훤칠한 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곧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이 모두 의자에 앉은 후 사진이 정식으로 인사를 청했다. 소인이 감히 공의 귀한 성과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략부 제알이며 성은 노이고 이름은 달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경략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진은 반가움에 얼굴빛이 환해졌다. 사진이 다시 물었다. 실은 나리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인에게 사부가 있는데 동경 80만 금군의 교두로 지낸 분으로 성은 왕이고 이름은 진이라 합니다. 혹시 이 경략부에 계신지요? 노제알도 반색을 하며 물었다. 당신이 설마 화엄현 사가촌의 무슨 구문룡인가 하는 사시댁 자제분은 아니겠지요? 소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진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달이 서둘러 예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이름을 들은 것은 얼굴을 본 것만 못하고 얼굴을 본 것은 이름을 들은 것보다 낫다고 했어. 당신이 찾는 왕교도의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랜데 그분은 연안부 노경락부에 있어. 우리 위주는 소경락부 상공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병파는 이미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술을 마십시다. 노달은 사진의 손을 잡아 흔들며 찻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는 나가면서 찻집 점원을 향해 한마디 했다. 찻값은 내가 나중에 내겠소. 거리로 나가보니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고약 파는 장수의 묘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봉을 놀리면서 고약을 파는 사람은 사진에게 처음으로 무예를 가르쳤던 사부 이충이었다. 사진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사부를 불렀다. 사부님,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이충이 놀라서 물었다. 자네가 어째서 여기 있는가? 노달이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당신이 사대랑의 사부시라면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스승을 찾아 나섰다가 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술을 마시러 가는 도중에 옛 사부를 만났다. 물이 멈추는 양산 800리에 숨은 인재가 있다. 의병의 군기는 높은 나무처럼 하늘에 걸려있다. 탐관을 없애는 데 힘을 다하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다. 막대를 치켜들고 옛일을 폭로하라고 하면 누가 상세하게 이름을 밝히겠는가? 이는 왕을 만들고 도적을 제거하는 일을 논함이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역사에 의지하여 붓으로 옮기니 영웅을 전하여 칭송하라. 조기 임강선. 북송 철종년에 동경 개봉부 변양선의 군사 가운데 몰락한 고시 집안의 둘째 아들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을 잘 차서 사람들이 모두 고구라고 불렀다. 훗날 그는 출세를 위해 구자에서 모를 없애고 인을 더하여 이름을 구로 고쳤다.
고구는 잡기에 능해서 악기를 불고 노래하고 춤추고 씨름하고 놀기를 좋아했다. 여기에 글재주까지 겸비하여 인재소리를 들을 법도 했지만 성품이 교활하고 어질지 못한 데다 고관 대작들의 주위를 맴돌며 아첨이나 일삼고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위인이었다. 그러다 결국 죄를 범해 도위 왕진경의 몸종이 되었다. 하루는 왕도이가 그에게 단왕의 집에 옷그릇 2개를 선물로 갖다 주라고 시켰다. 고구가 도착했을 때 마침 단왕이 몸종들과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고구는 대문 한쪽에 선 채로 공을 차는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단왕은 공치기 실력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다. 고구는 공이 자기 쪽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단왕이 방심하다가 자기 앞으로 날아온 공을 놓쳐버렸다. 공은 마당을 가로질러 곧바로 고구 쪽으로 굴러왔다. 고구는 잽싸게 몸을 놀려 공을 단왕에게 넘겼다. 단왕이 크게 기뻐하며 고구에게 물었다. 넌 누구냐? 저는 왕도의 몸종인데 선물로 옷그릇을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고구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단왕은 옷그릇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에게 다시 물었다. 너는 원래 공을 찰 줄 아느냐? 고구는 양손을 앞으로 모으며 깍듯이 대답하였다. 아무렇게나 찼을 뿐인데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단왕은 그에게 같이 공을 차보자고 했다. 고구는 평소 갈고 닦아온 기량을 발휘해 단왕이 감동할 만큼 멋진 실력을 보여주었다. 단왕은 그의 공차는 모습에 반한 나머지 왕도이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거처에 머물도록 하였다. 단왕은 철종 황제의 동생이다. 그는 총명하고 시나 그림에도 재주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지나치게 노는 걸 즐겼다. 공차기는 물론 거문고를 타거나 장기로 소일하는 날이 많았으며 때때로 사람들을 불러다 가물을 즐기기로도 유명했다. 일찍이 잡기에 통달한 고구는 그런 단왕과 손발이 착착 맞았다. 단왕은 어딜 가나 고구를 곁에 두었고 매일 놀고 먹을 궁리만 했다. 그로부터 2달이 못되어 철종 황제가 세상을 떠났다. 황제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단왕이 뒤를 이어 보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휘종 황제이다. 휘종은 등극한 후 조정 돌아가는 일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풍류에만 관심을 두었다. 심지어는 황제가 유곽에 드나든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휘종은 고구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우선 너에게 작은 지위를 줄 테니 열심히 일해서 공을 세워라. 공로가 있으면 그만큼 벼슬을 높여주겠다. 휘종은 그에게 황제의 가마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반년이 채 못되어 전수부 태위로 승격시켰다. 그러니까 고구는 공차기 한 번으로 장차 황제가 될 상대의 환심을 사서 마침내 권력의 최측근에서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지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그는 태위가 된 즉시 관할부서 관리들을 소집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녀간 뒤 인명부를 대조해보니 80만 금군의 교두 왕진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고군은 당장 부하들에게 왕진을 붙잡아 오도록 했다. 왕진은 혼자 몸으로 육순을 한 해 앞둔 노모를 모시고 사는 처지였는데 소집령이 떨어지기 보름 전에 병이나 집에서 쉬는 중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한 태위의 호출을 받고 병든 몸을 이끌고 관청으로 나갔다. 고군은 왕진이 나타나자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며 차갑게 물었다. 네가 도군 교두 왕승의 아들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왕진은 고개를 조아린 채 공손히 대답하였다. 그러자 고구가 비웃음을 날리며 호통을 쳤다. 이놈, 네 할아버지가 거리에서 고약을 팔았었는데 네가 무슨 무예를 아느냐? 전임자가 눈이 어두워 널 교도에 천거한 모양인데 어찌 감히 날 깔보고 이 자리에 꿇어 엎드리지 않느냐? 고구는 왕진을 끌어안친 뒤 누구의 권세를 믿고 병을 핑계로 집에서 편히 놀고 있었느냐고 다그쳤다. 왕진이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대답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고우군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다. 병이 들었다면서 여긴 어떻게 올 수 있었느냐? 태위께서 부르시는데 어찌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왕진의 침착한 대답이었다. 고우는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부하들이 놀라서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평소 왕진과 친했던 장수 하나가 그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며 고구를 진정시켰다. 오늘은 태위께서 부임하신 좋은 날이니 이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오. 고우는 마지못해 몽둥이를 내려놓으며 왕진을 꾸짖었다. 여러 장수의 얼굴을 봐서 오늘만큼은 널 용서하나 다음엔 가만두지 않겠다. 치욕을 모면한 왕진이 비로소 고개를 들어 새로 부임한 태위의 얼굴을 보니 다름 아닌 동경에서 아첨꾼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우였다. 왕진은 그런 자가 조정에 들어와 권세를 틀어지고 있음을 알고는 온몸의 맥이 탁 풀렸다. 왕진은 궁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옛날 고구가 힘을 함부로 쓰다 나의 부친에게 몽둥이로 얻어맞아 3, 4개월을 꼼짝없이 누워 지낸 원한이 있다. 그런 자가 오늘날 출세하여 원한을 갚고자 하니 나까지도 그의 간섭을 받게 되었구나. 예로부터 이르기를 관직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간섭이 두렵다고 했으니 내가 어찌 그와 다투겠는가. 집에 돌아온 그는 노모에게 이 일을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아, 지금은 36개 중에 주랭랑이 으뜸이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이냐. 노모 역시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왕진은 정신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노모를 위로하였다. 어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 연안부 노충 경략상공이 진의 변경을 지키고 있는데
전에 저의 무예를 높이 평가하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수하로 들어간다면 흔쾌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자는 당장 간단한 옷가지며 귀중품을 챙겨서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동경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고군은 왕진이 노모와 함께 몰래 도망간 것을 알고 추격대를 보내는 한편 각 고을에 왕진을 보는 즉시 잡아올리라는 공문을 내렸다. 왕진 모자는 추격대를 피하느라 주로 밤중이나 새벽을 이용해 길을 떠났다.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면서 모자가 도피 생활을 한 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흘렀다. 이윽고 그들이 걸음을 멈춘 곳은 화음연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이었다. 조금이라도 동경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서둘러 오느라 쉴 곳을 다 지나쳐버린 그들은 멀리 숲속에서 환한 불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으리으리한 대장원이 있었다. 왕진은 무작정 문을 두드렸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하인 한 명이 안에서 나왔다. 무슨 일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왕진이 대답했다. 우리 모자가 갈 길이 바빠서 너무 욕심껏 걸음을 재촉하다 머물 곳을 모두 지나쳐버렸어.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머물 곳이 없으니 하룻밤 신세를 지면 방세를 내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소. 하인이 곧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왕진 모자를 그곳 주인인 태공에게 안내하였다. 왕진의 사정을 듣고 난 태공은 하인에게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고 모자를 객실에서 편안히 쉬게 해주었다. 이튿날 왕진은 날이 밝자마자 길을 떠나려고 했으나 공교롭게 노모의 심장병이 발작하였다. 태공은 그들에게 며칠 더 머무르도록 권하고 하인을 시켜 현에 가서 약을 구해오도록 했다. 덕분에 노모의 병이 다 나을 때까지 태공의 창원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게 된 왕진은 7일째 되는 날 떠날 준비를 하려고 마국간으로 갔다. 19세쯤 되는 한 젊은이가 마국간 앞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우통을 벗은 채였는데 상반신엔 청룡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다. 왕진은 대검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모양이 어설프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도 모르게 실언을 내뱉었다. 진짜 사내 대장부가 되려면 좀 더 실력을 쌓아야겠소. 젊은이가 그 말에 발끈하여 왕진에게 따지고 들었다. 당신이 누군데 감히 나의 재능을 웃음거리로 만드시오? 내가 유명한 사부들을 여럿 모셨건만 그분들이 당신보다 못하단 뜻이오? 그렇다면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지 어디 나와 한번 겨뤄봅시다.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태공이 나타나 엄하게 꾸짖었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이자가 제 실력을 비웃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손님께서 너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실 모양이다. 태공은 흥분한 젊은이를 타이르며 왕진을 바라보았다. 왕진은 그 말에 겸손하게 대답했다. 약간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누굽니까? 내 아들이요. 왕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댁의 아드님이 원한다면 한 수 가르쳐줘도 되겠습니까? 태공이 그 말에 흔쾌히 대답하며 아들에게 왕진을 스승의 예로 대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젊은이는
한마디로 부친의 명을 거절해버렸다. 아버지, 이자의 말은 다 엉터리입니다. 만약 이자가 제 검을 피할 수 있다면 스승으로 모시겠어요. 왕진이 태공에게 말했다. 어린 서방님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것은 괜찮소. 만일 팔다리가 부러져도 스스로 자초한 일이요. 왕진은 곧 태공의 요청에 따라서 젊은이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다. 잠시 후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젊은이는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왕진의 공격에 맥없이 넘어지고 말았다. 왕진은 황급히 검을 내던지고 젊은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주었다. 젊은이는 겨우 일어나서 의자를 왕진에게 갖다 주며 큰 절을 올렸다. 그동안 이름께나 날린다는 명인들을 스승으로 모셨으나 실은 반푼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사부님,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으니 이제부터라도 절 가르쳐 주십시오. 왕진이 대답하였다. 우리 모자가 그동안 이곳에서 신세를 지며 귀찮게 했는데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지요. 태공이 이에 크게 기뻐하며 왕진 모자를 위해 돼지와 양을 잡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태공은 왕진이 80만 금군의 교두임을 알게 되었다. 왕진도 이곳이 사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며 태공의 아들 이름이 사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공은 솜씨 좋은 장인에게 아들의 온몸에 꽃무늬를 새기게 하였고 어깨와 가슴에 9개의 용을 그리게 하여 화엄연 사람들은 그를 구문룡이라고 불렀다. 사진은 왕진의 무예가 남다른 것을 보고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길 청했다. 왕진은 노모와 함께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태공 부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사진에게 18반 무예를 가르쳤다. 반년 넘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진의 무예 실력은 날마다 일취월장하였다. 왕진은 그가 모든 걸 정통으로 배우고 익혀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자 노모를 모시고 연안부로 갔다. 사진은 그가 떠난 뒤에도 창원에서 매일 기력을 단련하였다. 한밤중에 일어나 무예를 연습하고 대낮에는 말을 타고 활시위를 당겼다. 그렇게 또 반년의 시간이 지난 후 태공이 병으로 죽었다. 태공이 죽자 집안일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다. 사진은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무예를 가르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사진은 보리밭 근처 버드나무 아래 침대를 갖다 놓고 앉아서 더위를 식히는 중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이길이라는 사냥꾼이 사진의 눈에 띄었다. 사진은 그를 큰 소리로 불러 세운 뒤 이렇게 물었다. 넌 어째서 근래엔 사냥한 짐승들을 창원에 메고 와서 팔지 않느냐? 이길이 대답했다. 서방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소화산에 도적들이 일어났는데 3명의 두목이 600~7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민가를 습격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선 3,000냥의 현상금까지 걸고 그들을 잡아들이려 했지만 화엄연 안에선 감히 누구도 나서질 못한답니다. 소인도 겁이 나서 산에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창원에 고기를 팔러 올 수 있겠습니까? 사진이 이길에게 말했다. 도적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난 그자들이 그렇게 무도하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 이후에라도 사냥한 짐승이 있으면 장원으로 가져오게.
이 길이 돌아간 뒤 사진은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각자 대비를 강화하고 서로 도와서 마을을 지키도록 당부하였다. 또 한편으론 출입문과 담을 정비하게 하고 밤마다 무장한 야경꾼들이 골목을 돌며 위급할 땐 딱따기를 쳐서 신호를 보내게 하였다. 한편 소화산 산체에는 3명의 두목이 있었는데 큰 두령은 중우라는 자로 원래 정원 사람이었다. 그는 2개의 쌍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며 진법에 정통하고 책략이 뛰어나 사람들이 신기군사라 칭하였다. 2번째 두목은 진달이라는 자로 원래 업성 사람이었다. 그는 강철로 만든 창을 가지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도가노라 불렀다. 3번째 두목인 양추는 해량 사람인데 큰 장검을 차고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백화사라 불렀다. 하루는 주무와 진달, 양춘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모의했다. 지금 화면에서 3,000냥의 상금을 걸고 우리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당분간은 이곳에서 버텨야 하는데 산채에 돈과 양식이 부족하니 위험하더라도 잠시 민가에 내려가서 물자를 구해와야 하지 않겠소. 진달이 말했다. 옳소. 지금 화면에 가서 양식을 구할 수 있는지 상황을 살펴봅시다. 양춘이 말했다. 화면보단 포성현이 안전할 것이요. 진달은 양춘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포성에는 사람이 얼마 없어서 가봤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요. 그 대신에 화면에 가면 돈과 곡물이 많으니 그곳을 치는 것이 낫겠소. 아유, 형은 뭘 모르시는군요. 화면을 치러 가려면 반드시 사가촌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곳엔 구문룡이라 불리는 사진이 버티고 있어. 워낙 만만치 않은 자라 절대로 그를 자극해서는 안 돼요. 양춘의 말에 진달이 코웃음을 쳤다. 형제는 어찌 그렇게도 유약하오. 우리가 촌락한 곳을 지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감히 광군을 치겠소? 형은 그를 얕보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나도 그가 대단한 영웅이라고 들었소.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맙시다. 양춘과 주무가 연달아서 하는 말을 듣고 진달은 버럭 화를 냈다. 어째서 다른 사람의 기계는 높이 사고 스스로의 위풍은 하찮게 여기시오? 그도 그냥 사람일 뿐이오. 난 그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믿지 않소. 진달은 곧 부하들을 불렀다. 속히 내 말을 준비시켜라. 지금 당장 사과천을 치고 뒤이어 화엄연을 취하러 갈 것이다. 주무 양춘이 제3충고하였으나 진달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장을 갖춘 140~15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북소리도 요란하게 산을 내려갔다. 사진은 하인으로부터 산적대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듣고 장원에서 딱따기를 두드렸다. 곧이어 장원의 앞과 뒤, 동과 서에서 딱따기가 울리는 것을 듣고 300~400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창과 방패를 들고 장원 앞에 집결하여 사진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읽고 진달과 사진이 부하들을 거느린 채 정면으로 대치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면서 파죽지세로 달려드는 모양이 마치 깊은 물에서 구슬을 가지고 노는 용 같았다. 아니, 산 중턱에서 먹잇감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2마리 호랑이 같다고나 할까. 먼저 구문룡이 삼지창을 도가노를 향해 날렸다. 그리고 성난 도가노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틈을 타서 창으로 허리 부분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런 다음 가볍게 그의 허리를 비틀어서 땅에 내던지고 하인에게 포박하라고 명했다.
진달의 부하들은 이 꼴을 보고 모두 기겁을 해서 도망갔다. 진달은 용기는 있었지만 아직 숙달되지 않은 무예를 뽐내었고 사진은 이미 완성된 무예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진달을 장원에 잡아둔 지 얼마 안 되어서 사진의 하인이 급보를 전해왔다. 산채에서 주무하고 양춘이 왔습니다. 사진은 그들을 모조리 붙잡아서 관청으로 호송할 것이라 소리치며 칼을 들고 말에 올랐다. 그가 장원을 나서는데 주무 양춘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희 둘이 지금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냐? 사진이 말에서 내리며 묻는 말에 주무가 울면서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관원들의 핍박을 피하여 부득이 산에 들어가서 산적대가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세 명은 같은 날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은 날에 죽기로 맹세했습니다. 비록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결의한 것처럼은 아니어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오늘 저 진달이 이미 공의 장원에 붙잡혀 곧 죽게 생겼으나 살려달라고 관청을 마음 따위 넣었습니다. 공이 우리 세 사람을 관청에 호송하고 상을 받는다 해도 절대로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 자리에서 같이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사진은 그들의 말을 들은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에게 이런 의기가 있었구나. 내가 만약 너희를 관청에 데려가서 상을 타면 오히려 천하의 호환들이 날 멸시하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큰 벌레는 엎드려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너희들의 의기가 이와 같으니 내가 진달을 돌려주면 어떻겠는가? 주무가 탄복한 듯 고개를 조아리며 사진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면 공에게 해가 미칠 게 분명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관원들에게 넘기고 상을 받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진이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주는 술과 음식을 기꺼이 받아먹을 수 있는가? 주무가 대답했다. 한 번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데 하물며 술과 음식인들 어떻겠습니까? 사진은 아주 크게 기뻐하며 진달을 풀어주고 연회를 베풀어 세 사람을 환대했다. 이로부터 사진과 주무 등은 때때로 서로 왕래하였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8월 중추가 되니 사진은 주무 등에게 장원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달을 감상하자고 청했다. 그런데 사냥꾼 일길이 사실을 관청에 고발하는 바람에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네 사람은 힘을 합쳐서 관군들과 맞붙어 싸웠다. 결국 관원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황급히 말을 되돌려 가버렸다. 사진은 사가촌이 몸을 의탁할 수 없는 곳임을 알고 그날 밤 장원을 불사른 뒤 하인들을 데리고 주무 등과 함께 소화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며 앞날을 계획하던 사진은 관서 경락부에 있는 사부 왕교들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형님은 곧 이곳 산채의 주인이 될 것인데 어찌 고생길을 자초하십니까? 주무의 물음에 사진이 대답했다. 난 청렴 결백한 사나인데 어떻게 부모의 유해를 모욕하겠는가? 나에게 산적패가 되라는 말 따윈 두 번 다시 언급하지 마라. 사진은 주무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모두 그곳에 남겨둔 채 혼자서 산채를 떠났다. 그렇게 반달 이상을 걸어서 위주까지 왔다. 이곳에도 경략부가 있었다. 설마 사부인 왕교도가 이곳에 있는 건 아니겠지?
사진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그는 찻집 점원에게 이곳 경략부 안에 동경에서 온 왕궤도가 있는지를 물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덩치가 커다란 사내 한 명이 찻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얼핏 보면 군관의 모습 같은데 얼굴은 둥글고 귀가 크고 콧대가 바르고 입이 반듯하고 굴에 나룻이 있고 키는 팔척이 되어 보이고 허리가 몇 아름은 되었다. 사진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를 갖췄다. 나리, 앉아서 차를 드시죠. 상대방 역시 사진의 체구가 크고 용모가 훤칠한 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곧 자리를 함께했다. 두 사람이 모두 의자에 앉은 후 사진이 정식으로 인사를 청했다. 소인이 감히 공의 귀한 성과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경략부 제알이며 성은 노이고 이름은 달이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가 경략부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진은 반가움에 얼굴빛이 환해졌다. 사진이 다시 물었다. 실은 나리께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소인에게 사부가 있는데 동경 80만 금군의 교두로 지낸 분으로 성은 왕이고 이름은 진이라 합니다. 혹시 이 경략부에 계신지요? 노제알도 반색을 하며 물었다. 당신이 설마 화엄현 사가천의 무슨 구문룡인가 하는 사시댁 자제분은 아니겠지요? 소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진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달이 서둘러 예를 올리며 말을 이었다. 이름을 들은 것은 얼굴을 본 것만 못하고 얼굴을 본 것은 이름을 들은 것보다 낫다고 했어. 당신이 찾는 왕궤도의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랜데 그분은 연안부 노경락부에 있어. 우리 위주는 소경락부 상공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병파는 이미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술을 마십시다. 노달은 사진의 손을 잡아 흔들며 찻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는 나가면서 찻집 점원을 향해 한마디 했다. 찻값은 내가 나중에 내겠소. 거리로 나가보니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광장에서 고약 파는 장수의 묘기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창봉을 놀리면서 고약을 파는 사람은 사진에게 처음으로 무예를 가르쳤던 사부 이충이었다. 사진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가서 큰 소리로 사부를 불렀다. 사부님,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이충이 놀라서 물었다. 자네가 어째서 여기 있는가? 노달이 말참견을 하고 나섰다. 당신이 사대랑의 사부시라면 우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사진은 스승을 찾아 나섰다가 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술을 마시러 가는 도중에 옛 사부를 만났다.